반갑습니다. 리엔 핵심 민사집행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리엔 핵심 기본서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본서를 좀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기본서로 하시고 이 강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은 민사집행법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제1편 총론, 제2편은 보전처분, 제3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4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그리고 제5편 기타 민사집행 절차로 구성됩니다. 다른 교재와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보이죠? 보전처분을 맨 앞에 위치했습니다. 보전처분은 항상 강제집행보다 선행하죠. 보전처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랐습니다. 그러면 제1편 총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론은 제1장 민사집행법 개관,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3장 민사집행의 구제 절차, 제4장 집행비용 및 집행담보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이 총론은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대체로 총론은 도입부에 해당합니다만 민사집행에서는 이 총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민사집행법 전반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거라면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가볍게 읽고 넘어갔다가 끝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강론과 연결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제1편 총론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강에서는 제1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론 한 번에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제1강도 여러 번 나누어 설명할 거예요. 제1장을 보시면 민사집행에 의해 민사집행의 종류, 그리고 도산 절차나 체납 처분 절차와 같은 관련된 다른 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심각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1장 민사집행법 개관 제1절 민사집행에 의해 로마자 1 민사집행의 개념 다이어그램부터 보시죠. 민사 절차라는 것이 뭐죠? 종국적으로 개인이 가진 법률상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실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민사 절차는 권리실현 절차라고 하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집행이 있죠. 그런데 권리를 실현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이 먼저 확정되어야겠죠. 그냥 어떤 채권자가 돈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차용증 들고 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으로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범위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리 확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빼돌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절차를 먼저 합니다. 이것이 보전처분이죠. 권리 확정 절차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배우게 되고 권리보전 절차와 권리실현 절차를 민사집행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 왜 이 교재가 보전처분을 맨 앞에 위치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기출을 보시죠.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에 의해서 임의로 강제집행 내용을 약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강제집행은 오로지 국가의 공권력에 기초해서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로만 할 수 있습니다. 얼핏 채권자와 채무자 두 당사자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국가가 강제를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채무자의 책임 재산은 채권자 한 사람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 과세관청, 그 책임 재산의 임차인 등 복잡한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둘이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자 이내 민사집행의 체계, 광의의 민사집행, 광의로 민사집행이라고 하면 보전처분을 포함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총칙,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이렇게 4개의 편으로 구성되는데 이 모두를 민사집행이라고 하는 거죠. 협의의 민사집행, 위광의의 민사집행에서 보전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보전처분을 가집행이라고 하고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본집행이라고 하는데 협의의 민사집행은 본집행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다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나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강제경매와 대비해서 간단히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등이 붙어 있으면 형식적 경매를 포함하고 등이 빠지면 형식적 경매를 제외한 임의경매만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생소한 용어나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무척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교재와 강의만 따라오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다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뉩니다. 그런데 강제관리는 보기 드물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강제경매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도 법률상으로는 구분된다는 거. 대상에 따라서 강제집행은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으로 나뉘고 금전집행은 다시 부동산, 준부동산, 동산집행으로 나뉩니다. 금전집행. 금전집행의 방식이 강제경매, 강제관리,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 4가지가 있고 대상이 부동산, 준부동산, 동산 3가지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하면 무려 12가지 집행 유형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가장 기본이 되므로 법규도 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특칙이 되는 부분만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부동산 강제경매 하나만 집중하시고 나중에 차차 넓혀 나가면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비금전집행, 금전집행만 12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금전집행은 또 이것과 별개입니다. 비금전집행은 방식에 따라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의사표 시체무집행이 있습니다. 조문체계, 민사집행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법문의 편제 순서에 따라 통상적인 교재는 보전처분을 말미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본서는 민사집행의 순서에 따라 보전처분을 맨 앞에 두었음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문에서 총칙은 전체 절차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총 312개 조문인데 그중 제2편 강제집행이 241가의 조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강제 경매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집행은 이것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제2편 강제집행에도 강제집행에만 적용되는 총칙이 따로 있습니다. 민사집행 전반에 적용되는 제1편 총칙과 강제집행에만 적용되는, 그러니까 보전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은 제2편의 총칙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집행의 법원, 민사집행의 법원에는 민사집행법 외에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사법보좌관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도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이 민사집행의 체계 및 분류, 지금까지 복잡한 얘기들을 두서없이 들으셨는데 이 모두가 다음 다이어그램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교재에만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민사집행을 공부하시다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사집행은 보전처분을 포함하는 광의와 이를 제외하는 협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협의의 민사집행은 보시다시피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둘로 나뉘고 그리고 강제집행은 다시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으로 나뉘고 금전집행은 대상에 따라 3가지, 비금전집행은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는 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임의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나뉘고 그리고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 이것이 민사집행 전부입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없어요. 로마자 3 민사집행법의 기본 원칙, 민사집행법의 취지나 입법 목적을 먼저 이해하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민사집행법이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찬찬히 들어보시죠.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하고 그리고 권리 확정 절차를 거쳐 권리 실현 절차, 즉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민사집행이 있다고 했죠.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소송 절차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지만 일단 소송 등을 통해 권리가 확정되면 신속성과 경제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공정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직권주의, 변론주의가 중심이 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민사집행에서는 직권주의가 중심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주의가 예외입니다만 민사집행은 직권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민사소송법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을 변론주의에서는 당사자에게 맡겨두는 것이라면 직권주의에서는 이것을 법원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직권주의는 직권탐지주의라고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 절차상 즉시항고의 재판에 대해서는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한되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요건과 집행개시요건도 당사자의 주장을 요하지 않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인수주의, 인겨주의, 압류금지재산, 매각허붕결정 등도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아직 변론주의,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재판상 자백, 자백간주, 집행요건 등등이 무슨 말인지 전혀 와닿지 않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 강의가 끝날 무렵이면 다 아시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갑갑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챗GPT에서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형식주의. 민사집행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행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실체적 정당성은 심사 대상이 아니고 집행요건과 집행개시요건의 형식적 정당성만을 심사하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또는 형식적 심사주의는 부동산 등기법, 상업등기법에서도 또 같이 적용되는데 절차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형식주의는 획일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가령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데 여기서 근소하게 그러니까 1원이라도 미달하면 보정할 기회 없이 그 입찰을 무효화합니다. 그야말로 기계적인 형식을 중시합니다. 3. 신속주의. 집행권원을 확정하는 소송 절차에서는 시간의 제약 없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 반박의 기회를 줍니다만 집행 절차에서는 신속성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민사집행에서는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 상태로 홀딩합니다만 민사집행에서 그렇게 하면 하염없이 지연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던 말던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내에 이 항고 이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은 집행문을 생략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의로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그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허용하되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여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있죠. 사실 민사집행법 전부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것은 차차 각칙에서 배우시고 총칙에서는 민사집행은 신속성을 중시하는구나는 정도의 원칙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1강 첫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제2절 민사집행의 종류를 시작하도록 하죠.